8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달러 패권의 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세계 인구의 절반을 품은 나라들이 달러를 거치지 않는 독자적인 화폐 시스템을 전격 가동했거든요. 미국도, 연방준비제도도, 월스트리트도 막지 못했습니다. 브릭스가 스위치를 올렸고 지금 이 순간 그 시스템은 실제 국가 간 대규모 결제에 쓰이고 있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5,000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달러 패권의 8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삶과 자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달라진 돈의 흐름을 통해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은 2022년 2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던 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판도를 뒤흔들 충격이 조용히 시작됐거든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는데 러시아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3천억 달러 이상의 외화 보유고를 단 하루아침에 동결시켜버렸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제2경제 대국의 국가 저축이 말 그대로 손 쓸 틈도 없이 잠겨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냐면 러시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달러 시스템 안에 자산을 쌓아둔 나라라면 누구든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게 눈앞에서 증명된 셈이니까요. 중국이 이 장면을 봤습니다. 인도가 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봤고 브라질이 봤습니다. 이들이 각자의 회의실에서 나눈 이야기는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우리 자산도 언제든 잠길 수 있다. 우리도 플랜 B가 필요하다. 그날 이후 탈달러화는 조용한 외교 논의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긴급 의제로 격상됐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유니티입니다. 브릭스가 수년에 걸쳐 설계하고 2026년 1월 공식 가동에 들어간 독자 국제결제 화폐거든요. 이게 단순한 구상이나 시범 운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국가 간 무역 대금 결제에 쓰이고 있고 그 규모와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루피로 결제하는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위안화 결제 원유 거래를 일부 허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유닛은 이런 개별적인 흐름들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묶어내는 플랫폼이 된 겁니다. 유닛의 설계 구조 자체가 하나의 정교한 전략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체 가치의 40%를 실물금에 연동했다는 점인데 브릭스 회원국 금고에 실제로 보관 중인 실물금의 가치를 묶어뒀거든요. 종이 금도 아니고 금 ETF도 아닙니다. 감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진짜 실물금입니다. 이건 일종의 메시지거든요. 우리 화폐는 5,000년 동안 인류가 신뢰해온 실물에 근거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위안화, 루피, 루블, 헤알, 랜드 등 회원국 통화 바스켓으로 구성됩니다. 40%는 금의 안정성으로 신뢰를 잡고 60%는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 경제력으로 미래 상승 여력을 담은 구조죠. 이 설계가 영리한 이유는 두 가지 가장 큰 우려를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새 화폐의 변동성 문제는 금태환으로 잡고 달러 의존 문제는 자체 통화 바스켓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브레톤 우즈 체제가 금태환을 포기한 1971년 이후로 실물금과 연동된 국제 결제 수단이 등장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건 단순한 결제 도구가 아니라 금융주권 선언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전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이미 대규모 검증이 끝났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된 수치가 있거든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무역 중 약 90센트가 달러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루블과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달러 없이 오가고 기계와 전자제품과 농산물이 달러 없이 국경을 넘고 있어요.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2022년 이후 두 나라는 4년에 걸쳐
달러 우회 경로를 직접 개척했거든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느리고 복잡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착한 시스템이 됐습니다. 유닛은 그 검증된 경로를 더 넓히고 더 많은 나라가 쓸 수 있도록 공식 고속도로로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4년간 좁은 새끼를 개척해온 것이 이제 브릭스 전체가 쓸 수 있는 공식 대로가 된 거거든요. 규모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규모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니까요. 현재 브릭스는 창설 멤버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더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UAE가 합류한 상태입니다. 이 연합이 품고 있는 인구가 세계 전체의 약 46%, 36억 명이 넘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미국과 유럽 전체 인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 안에 있다는 겁니다. GDP 합산이 28달러를 웃돌고 석유, 가스, 희토류, 농산물 같은 핵심 자원의 공급도 이 블록이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닛은 출발선에서부터 수십억 명의 잠재 사용자와 함께 시작한 화폐인 셈이고 이 거대한 블록의 무역 대금이 달러에서 유닛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 흐름이 금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짚어봐야 합니다. 유닛의 40%가 실물 금에 연동된 구조 때문에 유닛 사용이 늘어날수록 금에 대한 구조적 수요가 자동으로 함께 증가하거든요. 이미 중국, 러시아, 인도는 세계 최대 금 매입국이자 생산국인데 유닛 확산에 맞춰 회원국들이 더 많은 실물 금을 비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JP모건은 2026년 말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일부 분석가들은 유닛이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8,000달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가 단위 수요가 새로 진입하면 가격이 오르는 건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서 당연한 결론이거든요. 금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새로운 통화 질서의 핵심 재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브릭스 회원국들의 금 매입 규모는 전체 글로벌 중앙은행 금 매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달러 자산을 줄이는 동시에 실물 금 보유고를 꾸준히 쌓아온 거거든요. 유닛이 확산될수록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경제학자들이 과도한 특권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 무역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쌓아두기 때문에 미국이 얻는 막대한 혜택이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수입이 수출을 훨씬 초과해도 세계가 달러를 원하는 한 미국 경제는 굴러갑니다. 무엇보다 달러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외교 무기를 휘두를 수 있었거든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이 달러 패권을 관세, 제재, 통상 압박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해왔는데 유닛의 등장은 그 도구의 날이 서서히 무뎌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로 위협하면 이제 상대방은 유닛 시스템으로 이동하겠다고 실제로 반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건 말뿐인 위협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 무역의 90%가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외교 협상의 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압박을 가하면 상대국이 달러 결제를 줄이는 것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생긴 겁니다. 금융무기화의 시대에 처음으로 방패가 등장한 셈이거든요. 진짜 변화의 본질은 독점이 깨졌다는 데 있습니다. 80년간 달러는 국제 결제의 유일한 선택이었는데 처음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생긴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베트남 같은 나라들도 이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 상당수가 달러 표시 부채에 짓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달러 부채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통화가 흔들리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들 나라 경제로 옵니다. 그게 자국 정책이 아니라 워싱턴의 결정 때문에 생기는 피해라는 게 이들 나라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유닛은 이 나라들에게 그 구조에서 부분적으로라도 빠져나올 출구를 처음으로 제공합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경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국가들이 하나씩 유닛 시스템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달러 수요는 구조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유닛 앞에 놓인 가장 큰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브릭스는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나라들의 연합이거든요.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을 안고 있는 경쟁국이고 러시아와 브라질은 정치체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동화폐를 운영한다는 건 각국이 통화 주권의 일부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어느 나라에나 매우 민감한 결정이거든요. 경제 위기가 닥치면 구제 책임은 누가 지는지, 금 보유고는 어느 나라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통화 정책은 누가 결정하는지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들이 쌓여 있습니다. 유로존이 그리스 부채 위기를 겪으며 붕괴 직전까지 갔던 건 이런 내부 조율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였고, 그때 유럽 국가들은 브릭스보다 훨씬 오랜 공동 역사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들이었거든요. 브릭스의 가장 강력한 적은 서방의 제재가 아니라 내부 균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열 가능성만 강조하는 서방 분석가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공동의 위협은 매우 강력한 결속력을 만든다는 점이에요. 브릭스 회원국들은 정치 체제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지만 서방이 지배하는 금융 시스템에 언제든 취약해질 수 있다는 공통된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자산 동결 사태는 이 나라들에게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자국에도 내일 당장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 공포가 이견과 경쟁심을 뛰어넘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리고 나라들은 뭉치기 마련이거든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닛의 등장은 달러의 즉각적인 붕괴가 아닙니다. 그런 과장된 헤드라인은 현실과 다릅니다.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실제 작동하는 대안이 생겼다는 거고, 그 대안이 세계 인구의 절반을 품은 경제 블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달러 패권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겠지만 조금씩 꾸준히 침식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선택지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리고 나라들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침식이 시작되면 그 흐름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느리지만 멈출 수 없는 지각 변동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가 교체될 때는 항상 수십 년에 걸친 점진적인 이동이었습니다. 영국 파운드에서 달러로의 전환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다음 전환의 초입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상당한 나라입니다. 두 블록이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으로 나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결제 구조와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칠 영향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달러 강세의 시대가 서서히 변화하고 금이 새로운 통화 질서의 중심 재료가 되어가는 이 전환기에 우리는 어떤 자산을 어떤 비율로 가져가야 할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를 읽으며 자산을 키우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